라디오를 처음 들었을 때 던져버렸어요. 남조선 방송이었는데 루마니아에서 차우셰스쿠가 총살당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 순간 생각한 거예요. 이게 무슨 거짓말이야. 남조선 놈들이 모략 방송을 하는 거구나. 라디오를 방구석에 던지고 일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안 지워졌어요. 아무리 거짓말이라도 그렇게 센 거짓말을 할까? 비슷하게 해야지.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 아무도 안 믿잖아요. 이틀 뒤에 다시 들었어요. 그다음부터 밤마다 중독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북한 시인 출신 도명학 씨입니다. 남한에 와서는 소설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작가라는 직업이 북한에서 어떤 의미인지 먼저 봐야 합니다. 글 쓰는 사람이에요. 시를 씁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시를 쓴다는 건 체제 찬양시를 쓴다는 거예요. 수령님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찬양하는 시, 그게 작가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원하는 걸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써야 하는 걸 쓰는 사람이에요. 명학 씨가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른 나무에서 물을 짠 것처럼 감정이 없어. 그냥 손끝 재간이지 손끝에서 나고 마음이 우러나서 쓰는 거하고 틀려. 말은 나무에서 물을 짠다. 이 표현이 정확해요. 나무에 물이 없어요. 없는 물을 짜내려고 하는 거예요. 힘은 들어가는데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짜야 해요. 그게 일이니까요. 그게 북한 작가의 현실이에요. 마음에 없는 말을 쓰는 고통. 그게 오래 지속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명학 씨가 몸으로 알고 있었어요. 작가로서의 자기 자신이 텅 비어가는 느낌. 글을 쓰면서 오히려 내 안이 줄어드는 느낌. 쓰면 쓸수록 뭔가를 잃어가는 느낌. 그걸 수년째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라디오가 들어왔어요. 남조선 방송을 처음 들었을 때 차우셰스쿠 총살 뉴스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북한 교육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거든요. 인민이 자기 수령을 총살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마치 북한 인민이 김일성 수령을 총살하는 것처럼 비슷한 얘기니까요. 그래서 던진 거예요. 이 반응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평생 그 논리 구조 안에서 살아온 사람한테는 그 논리를 뒤집는 정보가 들어오면 정보를 거부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틀렸다가 아니라 저게 거짓말이다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세뇌가 하는 일이에요. 차우셰스쿠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잠깐 설명하면 루마니아의 독재자예요. 1989년 12월에 민중혁명이 일어나서 처형당했어요. 동유럽 사회주의, 붕괴의 가장 극적인 장면이에요. 독재자가 인민들한테 총살당한 거예요. 그게 방송에 나왔어요. 북한에서 볼 때 이 뉴스가 얼마나 충격이었는지는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인민이 수령을 죽인다는 게 북한 논리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실제로 일어난 거니까요. 근데 이틀을 버텼어요. 이틀 만에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채널을 돌렸어요. 소련 방송이 나왔어요. 중국 방송도 나왔어요. 베이징 조선말 방송, 모스크바 조선말 방송, 도쿄 한국어 방송. 그 방송들이 서울 방송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결정타였어요. 남조선은 적이에요. 그 방송이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소련은 같은 사회주의 동맹국이에요. 중국도요. 그 나라들이 남조선 방송하고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건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이세요? 소련이, 중국이, 일본이, 한국이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방향이 다른 네 나라가 같은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전부 거짓말이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나라가 한꺼번에 같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소련은 북한한테 뭐예요? 선배 사회주의 나라예요. 대국이에요. 소련 방송이 남조선 방송하고 같은 말을 한다는 건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소련이 남조선 편을 들면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같은 사회주의 진영에 있는 나라인데 그 논리가 명확히 머릿속에서 돌아가면서 결론이 나온 거예요. 사실이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야, 이게 내가 뭐 이 세상을 잘못 알고 있다. 야, 이거 좀 이상하다.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게 더 억울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알기 위해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가 다 헛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죽더라도 알고 죽어야 덜 억울하잖아 라고 했어요. 이 말이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가 이해했다고 생각한 세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 근데 지식인한테는 이게 또 다른 의미예요. 모르는 사람이 틀린 것보다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틀린 게 더 충격이에요. 명학 씨는 시인이에요. 언어로 세상을 읽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을 잘못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직업적 자아까지 흔들리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다음부터 밤마다 들었어요. 신혼 때였는데 새해 각시보다 라디오가 더 예쁘고 친근했다고 했어요. 처갓집 갈 일 있으면 빨리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처갓집 가는 사이에 라디오를 더 들을 수 있으니까요.
웃기지만 웃기지 않은 얘기예요. 신혼인 사람이 아내보다 라디오가 더 좋다고 느낄 만큼 그 방송 내용이 충격이고 갈증이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답답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20년을 막혀 있다가 조금씩 뚫리는 느낌. 그게 라디오였어요. 들을 수 있는 채널이 늘어났어요. 서울 방송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스크바가 있고 베이징이 있고 도쿄가 있어요. 각각 다른 언어로 다른 방향에서 세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차우셰스쿠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다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을요. 여기서 명학 씨가 깨달은 게 뭔지가 중요해요. 거짓말 하나를 들으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같은 내용이 다른 방향에서 계속 들어오면 그건 사실이에요. 정보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방향에서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방향의 정보는 통제할 수 있어요. 여러 방향의 정보는 통제할 수 없어요. 북한이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다른 방향에서 들어오는 정보예요. 라디오를 불법으로 만든 게 그것 때문이에요. 한 방향만 들으면 통제가 돼요. 여러 방향을 들으면 통제가 안 돼요. 명학 씨가 채널을 돌렸을 때 그 행동 하나가 통제 밖으로 나가는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진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브로커도 없고 방법이 없었어요. 마음속에 소망만 있었습니다. 소망을 품고 체제 찬양시를 쓰면서 살았어요. 마른 나무에서 물 짜내듯이 겉으로는 수령 찬양시를 쓰고 속으로는 라디오에서 들은 세상을 생각하면서요. 이 이중성이 작가한테는 더 힘들어요. 작가는 말로 사는 사람이에요. 진심을 담아서 쓰는 게 작가 일이에요. 그런데 진심과 반대되는 말을 매일 써야 하는 거예요. 낮에는 수령 찬양시를 쓰고 밤에는 수령이 틀렸다는 방송을 듣는 거예요. 그 간극이 얼마나 컸을지. 그래도 잘 쓰면 상을 받아요. 체제 찬양시를 잘 썼다고 칭찬을 받는 거예요. 마른 나무에서 물을 잘 짰다고 박수받는 거예요. 그게 명학 씨한테 어떻게 느껴졌을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이중생활인지. 낮에는 쓰지 않아도 될 말을 쓰고 밤에는 들을 수 없는 방송을 듣고 그 긴장감이 수년째 이어졌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가 됐어요. 북한이 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변하지 않았어요. 고난의 행군으로 300만이 굶어 죽고 대북 지원이 들어오면서 또 버티고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조이면서 사람들을 못 살게 했어요. 라디오가 알려주는 세상은 계속 바뀌는데 눈앞의 세상은 그대로였어요. 아니,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라디오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독재 체제가 언제 무너지냐면 내부에서 무너져요. 외부 압력으로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부 균열이에요. 소련도 그랬고 루마니아도 그랬고 근데 북한은 내부 균열이 생길 것 같은데 안 생겼어요. 정보 통제가 워낙 강해서예요. 라디오를 듣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서로 연결이 안 돼요. 각자 혼자 알고 있는 거예요. 명학 씨도 그랬어요. 라디오로 세상을 알았는데 그걸 나눌 사람이 없었어요. 말했다가 신고당하면 끝이니까요. 혼자 알고, 혼자 품고, 혼자 시를 쓰면서 살았어요. 그 시점에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명학 씨가 처음 버스를 탔을 때 이야기가 있어요. 버스가 와요. 정류장에 서요. 문이 열려요. 타면 돼요. 근데 명학 씨가 그 과정이 너무 빨리 진행돼서 당황했다고 해요. 버스가 오면 잡아야 하고 문 열리면 빨리 타야 하고 그 속도를 몰랐던 거예요. 북한 버스는 달라요. 느려요. 사람들이 막 올라타요. 여유가 있어요. 근데 서울버스는 정류장에 딱 서고 사람들이 빠르게 타고 내리고 출발해요. 그 리듬이 처음엔 낯설었다고 합니다. 버스카드를 대는 것도 처음엔 어색했어요. 뭔가를 대면 삐소리가 나고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돈이 어디 있는 건지 눈에 안 보이는데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기했다고 합니다. 이 버스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건요. 라디오로 세상을 배운 사람이에요. 차우셰스쿠가 총살당했다는 뉴스를 들은 사람이에요. 소련 방송을 들은 사람이. 거시적인 세계 역사의 흐름을 라디오로 배웠는데 버스카드는 몰랐던 거예요. 세상의 큰 그림은 알았는데 일상의 작은 것들은 달랐어요. 그 개비 명학 씨 이야기에 있어요. 명학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려요. 이분이 시인이에요. 글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 눈이 라디오를 통해서 열렸어요. 그런데 열린 눈으로 봐야 하는 세상이 너무 답답했어요. 거짓말 시를 쓰면서 거짓말 세상을 살아야 했어요. 소련 방송까지 같은 말을 하는 걸 들었을 때 명학 씨가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이거 믿지 않을 수가 없어. 맞아요. 더 이상 거짓말로 유지할 수 없는 순간이 온 거예요. 남조선이 뭐라 해도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소련이, 중국이 같은 말을 한다? 그건 다른 차원이에요.
지식인이 각성하는 방식이 이거예요. 증거가 쌓이는 거예요. 하나만 있을 때는 무시할 수 있어요. 둘이 되고 셋이 되면 무시할 수 없어요. 명학 씨한테는 소련 방송이 세 번째 증거였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무시하는 게 더 어려워진 거예요. 북한 지식인들한테 라디오가 그렇게 작동했어요. 한 명이 아니에요. 라디오를 통해서 각성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중 일부는 탈북했고 일부는 내부에서 조용히 다른 방식으로 살았어요. 외부에서는 모르지만 내부에서도 그 균열이 조금씩 생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알게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알면서도 모른 척하거나 알면서 움직이거나. 명학 씨는 오래 기다렸지만 결국 움직인 쪽이에요. 그런데 라디오를 들었다는 게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라오. 청취는 사상 위반이에요. 보위부에 잡으면 심한 경우 정치범 수용소예요. 그러니까 명학 씨가 라디오를 듣는 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신때 아내를 처갓집에 보내고 라디오를 들었다는 게 웃기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게 못 거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들었어요. 뭔가 알고 싶다는 인간다 본능이 두려움보다 컸던 거예요. 그게 작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한테 더 강하게 나은 거예요. 말로 사는 사람이 진실이 뭔지 알고 싶다다. 그게 라디오 앞으로 돌아오게 만든 거예요. 지금 명학 씨는 소설을 씁니다. 북한 시절엔 말은 나무에서 물 짜내는 것 같았던 글쓰기가 이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라디오를 던진 다음 이틀 뒤에 다시 집어들었던 그 사람이 지금은 자기 말로 자기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말은 나무에서 물을 짜내는 게 아니라 물이 있는 나무에서 글이 나오는 거. 그게 얼마나 다른 건지 쓰는 사람은 알아요. 명학 씨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쓰고 싶은 게 많다는 거였어요. 북한에서는 쓸 수 없었던 것들이 많았어요. 보이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게 글이 되면 안 되는 세상에서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 써도 돼요. 다 말해도 돼요. 그 자유가 처음에는 오히려 낯설었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오래 막혀 있었던 물고가 열리면 처음에는 어디로 흘러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됐어요. 자기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북한에서 살았던 이야기, 들었던 라디오 이야기, 탈북 이야기, 그게 소설이 됐어요. 마른 나무에서 물을 짜내던 사람이 쓴 소설이에요. 그 나무에 이제 물이 생겼어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이 알리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명학 씨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어요. 쓰고 싶은 게 너무 많았거든요. 북한에서 20년 넘게 쓰지 못했던 것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게 다 나오려고 하는데 어느 것부터 써야 할지 순서를 잡지 못했다고요. 처음에는 뭔가를 쓰면서 계속 검열하는 습관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써도 되는 말인가? 이걸 표현해도 되는 건가? 그 반사적인 검열이 자기도 모르게 나왔어요. 북한에서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 검열이 없어지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여기서는 뭘 써도 돼요? 수령을 욕해도 되고, 체제를 비판해도 되고, 내 이야기를 써도 돼요. 그 자유에 익숙해지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고 했어요. 작가한테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자유가 없었던 사람이 가장 잘 알아요. 마른 나무에서 물을 짜내는 것처럼 썼던 사람이 이제 쓰고 싶은 걸 쓸 수 있게 됐을 때 그 감각이 처음에는 낯설었다고 해요. 너무 오래 없었던 자유라서요. 명학 씨가 소설을 쓰는 건 그냥 직업 활동이 아니에요. 북한에서 못 쓴 것들을 쓰는 거예요. 라디오로 들었던 것들, 체제 찬양시를 쓰면서 느꼈던 공허함, 이중생활의 긴장감. 그게 소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명학 씨의 소설을 읽는다는 건 북한 지식인이 어떻게 각성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라디오 하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세계관을 바꿨는지를, 소련 방송 하나가 어떤 결정으로 이어졌는지를, 라디오를 이틀 뒤에 다시 집어든 그 순간부터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이 순간까지 그 사이에 긴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명학 씨가 말로 써내고 있어요. 명학 씨가 소설에 쓴 내용 중에 북한 독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있어요. 선택의 경험이에요. 여기서는 소설 쓸 때 어떤 주제를 쓸지 스스로 정해요. 누가 승인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출판사가 받아주면 나오는 거예요. 독자가 읽으면 돼요. 그 과정에 검열기관이 없어요. 북한에서는 소설 한 편이 나오려면 여러 단계를 통과해야 해요. 내용 검열, 사상 검열, 최종 승인. 이 단계들을 다 통과하면서 원래 쓰고 싶었던 내용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명학 씨는 20년 넘게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명학 씨가 쓰는 소설에는 그 시간이 전부 들어가 있어요. 체제의 찬양시를 쓰면서 느꼈던 공허함, 마른 나무에서 물 짜내는 것 같다는 그 느낌, 라디오를 통해서 세상을 처음 알게 됐을 때의 충격,
차우셰스쿠 처형 소식을 믿지 않으려 했다가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틀, 그게 소설이 됐어요. 명학 씨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이 어디냐고 물으면 저는 이틀 뒤에 라디오를 다시 집어드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던졌을 때는 북한 체제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선전이겠거니 싶었어요. 그런데 이틀 뒤에 다시 집어들었다는 건 그 믿음에 흔들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흔들림이 시작됐을 때가 전환점이에요. 소련 방송, 중국 방송, 도쿄 방송, 세 개를 다 확인했어요.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때 명학 씨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내가 이걸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였어요. 강요당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증거가 너무 많아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식인이 각성하는 방식이 이래요. 선전으로는 안 돼요. 여러 방향에서 같은 정보가 쏟아질 때 그때 바뀌는 거예요. 명학 씨한테 그게 라디오였어요. 차우셰스쿠가 처형됐다는 사실 하나가 세계관을 바꿨어요. 북한 당국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라디오를 막아요. 외부 방송을 들으면 처벌받아요. 라디오의 못을 박아서 외부 주파수를 못 잡게 해요. 명학 씨는 그걸 풀어서 들은 거예요. 그 행동 자체가 이미 균열이 시작된 신호예요. 명학 씨가 한국에서 소설을 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기 경험이 단순한 개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북한 지식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디서 흔들리고 어떤 정보에 반응하는지 그걸 직접 살았으니까요. 그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라디오를 집어들었다가 던졌다가 다시 집어든 그 사람이 지금은 자기 이름으로 소설을 출판하고 있어요. 그 소설 안에 그 라디오 이야기가 있어요. 명학 씨의 각성이 차우셰스쿠 한 사람의 처형에서 시작됐다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북한 체제는 사람들이 외부를 모르게 함으로써 유지되어 비교할 대상이 없으면 현재 상황을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외부 정보가 들어오는 순간 비교가 생겨요. 비교가 생기면 질문이 생겨요. 질문이 생기면 균열이 시작돼요. 그래서 북한이 라디오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 통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명학 씨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명학 씨가 한국에서 소설을 쓰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대요. 북한에서 살 때 진짜로 믿었냐고. 명학 씨가 대답해요. 처음에는 믿었어요. 그게 다가 아닌 것 같다는 걸 서서히 알게 됐어요. 라디오가 그걸 확인시켜줬어요. 믿다가 알게 되는 과정. 그 과정을 겪은 사람이 쓰는 소설이에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살아서 쓰는 거예요. 라디오를 던졌다가 다시 집어든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이름으로 소설을 내고 있어요. 그 두 장면 사이에 북한의 30년이 들어있어요. 북한에서 체제 찬양시를 쓰던 시인이 한국에서 자유롭게 소설을 쓰고 있어요. 그 전환이 라디오 하나에서 시작됐어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이 알리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